는 콘텐츠 일자리 센터 등 일자리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일자리 수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행사는 참석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심플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2부에서 진행되는 발제라던가 아니면 토론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다 자료집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료집 뒤편 부분에 참고 자료 부분에 보시면 저희 콘텐츠 일자리 센터에 대한 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정훈 과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부 소개는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이영대 대표님을 모시고 노동법의 도전 그리고 콘텐츠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지난달 새로 시행이 되는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내용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영화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팝송인데요. 돌리 파튼이라는 컨트리 록하는 여자 가수가 부른 9 to 5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은 9시에 이렇게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거리로 가서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 시간은 전부 다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고 열심히 해봤자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 그런 류의 가사입니다. 이 가수는 굉장히 되게 쾌활한 가수인데 아주 밝은 무드로 내용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이 밝은 정서는 아마 내면의 슬픈 어떤 내용들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는 어떤 한계나 조건 같은 것을 극복을 잘 못해서 좀 몸부림을 치는 듯한 그런 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9 to 5면은 시간이 35시간이죠. 주 35시간.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노래니까 미국은 35시간은 이미 80년대에 쟁취라면 쟁취고 사회적으로 수용이라면 수용이고 환경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 40시간 또 52시간, 68시간 이런 숫자들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우리 생활 속에 체화해가는 과정인데요. 이 시간이 주는 의미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근대화, 현대화 또 개별적인 자아를 찾는 것과 사회가 조응하는 어떤 그런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냥 통칭 말하는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파일을 제가 하나 더 드린다고 들었는데 제일 최근에 봐요. 마지막으로. 왜 저희한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에 특화를 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 과도한 노동시간 또 아주 집약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큰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신문기사 몇 개를 캡처를 해봤는데 작년에 CJ ENM에서 혼술 남녀 만들 때 조연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그 EBS 다큐 프라임에 외주 PD 두 분이 참고자가 사고 외지에서 강아졌고 화유기도 현장에서 같이 일이 있었고 킹덤 스텝이 바로사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의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이 이제는 사고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상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굉장히 그 강도의 근로 조건이 부여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사고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목을 콘텐츠와 노동법, 규범과 현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도전과 운전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맥락을 잡았는데 이미 현실은 막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중장비나 또는 무슨 2차 산업에서 철강이나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 강도를 갖고 있던 곳에서 일어났던 산재 사건 같은 것들이 지금은 콘텐츠 산업 산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법원의 기준은 산재의 기준은 굉장히 옛날로 그 시간표가 맞춰졌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 콘텐츠 뭐 사무직에서 왜 산재냐 뭐 끝나고 뭐 뒤풀이 하다가 했는데 그게 왜 산재냐 그 다음날 등산 가다 했는데 왜 산재냐 그래서 법원이나 뭐 노동부 뭐 관련된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근로시간 변경과 함께 바꿔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 그건 누가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쟁취해내고 그걸 제도화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률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아마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 발제를 부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컨텐츠 산업 근로자들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근로시간 뭐 16시간까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0시간인데 그러면 주중에 연장 근로에서 12시간, 그러면 52시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일 근로까지 해서 68시간 이제 최장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68시간도 68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놓고 그 업종에 소속되면 노사가 합의해서 68시간을 넘는 그 어떤 시간도 다 허용되는 그 무제한의 시간이 허용된다. 그게 지금 종래에 이 노동법 바뀌기 전에 일반적인 우리 법 적용의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예외로 52시간을 두고 2차 예외로 68시간을 두고 3차 예외로 무제한을 두는데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이 무제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일반 근로, 법정 근로 시간의 거의 2배를 커버하는 것이 지금 통계치에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무제한이라는 영역을 없애고 이제 2차 예외인 68시간으로만 두고, 68시간도 굉장히 예외적인 그 분야를 이제 축소하는 그 법의 개정이 이제 이번에 일어났던 이제 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은 이런 2중, 3중의 예외의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 예외 영역이 좁아지면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드는 것이 근로자와 또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긴장과 균형을 가져올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특징은 형사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규정하는 방법이 계약상 의무를 강제하고 뭐 손해배상하고 그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위반하면 형사사건 안에서 고발이 되고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게 그 사실은 이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일어난 뭐 단순 채무 불이행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큰 형사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법규가 개정됐다기보다는 우리의 행위 규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진흥원에서 저한테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노동법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현장은 그 법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극복해 가야 하는 현재 뭐 최우선의 과제는 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법조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같이 좀 기억해두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는 재량근무제라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무제는 원래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라든지, 저희 최근에 이제 그 법무법인들의 예를 보면 그 법무법인 경영진하고 변호사들하고 재량근무 협약을 다 맺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재량이 있잖아요, 자기 근무할 때. 그러니까 그 재량근무제 협약을 맺어보면 그 근무를 지금 52시간을 하던 뭐 68시간을 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예외 조항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재량근무 협약에 의해서 당장의 형사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루프홀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노동부의 물론 해석은 재량근무제를 뭐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재량이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재량을 발휘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근로 감독자의 그 시간 관리가 근로자의 재량을 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제 같이 서약을 해두면, 설사 그게 마지막에 최종으로는 그 사람한테 재량이 뭐 그 정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건 상당히 재량이 부여된 그런 노동 형태다. 그런 거를 이제 사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는 그 뭐 방송 프로그램, 영화, 뭐 콘텐츠 제작과 관련돼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량근로 대상이다. 근데 감독도 사실 뭐 최근에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분야로 나가게 되고, 그 재량의 형태를 뭐 전적인 재량이 아니라 부분 재량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사 측에서 그 재량 협약을 맺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실제로 다른 나라 이 근로기준법이 바뀐 예들을 보면 처음에 이 콘텐츠 사업의 산재 사건이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판단 이게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콘텐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그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근데 두 가지 업무 중에 한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한 직장에서 배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예가 많지 않았고 또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주지. 실업이라는 건 완전 실업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향후에는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은 나머지 이 시간을 메꾸기 위한 그런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34시간 바뀌면서 실업급여 사건이 뭐 배로 증가하는 이런 통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실업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내용들이 뭐 상당히 변화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줄어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제 비노동이라는 이런 정책 목표에는 그 강제 비노동을 통해서 뭐 거시적으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또 개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그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새로운 효율성을 그대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줄어든 근무 시간을 사회가 또는 뭐 정부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나라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참고를 하고 자원을 쪽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몇 가지 예들을 이제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의 단축이기도 하지만 그 근로자들이나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율권이라는 새로운 개별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논문들이 노동법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종래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에 보다는 훨씬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자기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고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쪽. 그래서 이제 시간 자율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자율권을 자기가 부여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그 right to disconnect. 그러니까 감독자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우리 신문에 보면 뭐 카톡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디스커넥팅 라이트랑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시간 자율권의 핵심이어서 내가 연결하고 안 연결, 온오프를 근로자가 시간을 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권이 부여가 되면 아까 그 재량협약처럼 이 시간 자율권이 부여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뭐 현장에서 그 창작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체다. 노동법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게 경영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 자율권에 해당되는 감독자의 의무는 무엇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뭐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경영 노하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처럼 이게 보장이 되면서 상대방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어카운트라고 해서 자기가 은행 계정처럼 어카운트를 가져서 오늘 내가 쓸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잘 수용이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의 효율성 높이는 그런 촉진제다. 그런 이제 이 관점에 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일의 예를 좀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츠 레포먼, 하츠 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자들 시간
여기 보시면은 이제 80년대를 빠졌나? 80년대를 100으로 보면 최근 2010년도 후반으로 넘으면서 노동 생산 이게 우리로 말하는 이제 52시간 되는 게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하트 레포먼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생산성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52시간을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아주 단축화하는 거에 의한 단순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생산성이 2배가 돼요. 생산성이 2배라는 건 근로시간 반만 하고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요는 그 하트 레포먼에서는 그 줄어든 시간 동안만큼의 보상을 사회가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돌렸고요. 제가 이 사전에 쭉 만들어 놓은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그 3인당 정부가 전체 노동량에 해당되는 GNP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줄어든 시간만큼 이제 나머지 잔여 시간에서 생산성을 그만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아까 뭐 근로시간 개정이라든지 그게 다 이제 하트 레포먼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정부가 계산을 할 때 한국판 요 하트 레포먼 요 곡선을 우리가 만든다. 이제 근데 지금 이 곡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강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뭐 보통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또 굉장히 이제 노동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고충 처리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관리나 뭐 현장에서의 뭐 정신과 진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독일의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근로를 할 때 이 노동 강도가 세지고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굉장히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그 사회 병리학적인 접근을 뭐 독일식이죠, 이런 거. 미국은 그거보다는 생산성이 뭐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그 상대적으로 80년대 이후가 클린턴 신경제 나오면서 독일보다는 훨씬 전체적인 경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식은 전체 거시 경제의 경기로 이 부분을 극복을 했고, 독일은 미시적인 프로그램으로 극복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건 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로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 이제 여기서 시간을 개정하는 부분 말고 결국은 임금 감소를 하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의 입법의 방향은 굉장히 이렇게 종합적인 패키지로 나옵니다. 근로시간을 바뀌었을 때 연동해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법을 하나하나 다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감소해서 소득을 보존하는 것, 또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존해 줄까? 뭐 재정으로 보존하는지, 뭐 기금으로 보존하는지, 향후에 발생되는 관련되는 노동 절감 효과의 다른 쪽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끌어오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촘촘히 연구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신규 고용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근데 일본의 예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류의 선택지들은 되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어드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나머지 잉여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들을 저희들이 잘 모아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이제 법제도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희 제목이 콘텐츠 산업에서의 이런 노동법 관련된 이제 일자리 관련 그 주제도 다루는 부분이라 제가 원고의 뒷부분에서는 그 콘텐츠 산업 자체에서 이 노동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일자리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시간 싸움이라서 이 부분을 좀 대개 뭐 분류들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아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표준산업 분류를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앞부분에 뭐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부분을 저작권 산업 분야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로덕트가 저작권처럼 그 귀속될 수 있는 저작권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캐릭터도 사실은 뭐 저작권, 캐릭터부터는 저작권하고 뭐 디자인이나 상표나 이게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우리가 옛날에 문화산업이라고 하고 이 지식정보 솔루션 여기서부터 이제 특허 산업인데요. 옛날 말로 산업재산권 산업인데, 그러니까 아주 소프트코어한 부분이 있고 하드코어한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 상표나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여기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 중간에 이제 섹터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을 봤을 때 내가 완전히 그 특허지향적인 산업인지 저작지향적인 산업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자기가 창출하는 부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회계적으로도 특허권의 감가상각률이 제일 기간도 길고 감가상각률도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법이 지금 이렇게 노동 시간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뭐 노동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머물러 있었다면 콘텐츠 산업에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 이게 지재권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나는 24시간 일해도 좋은데 내가 만든 저작권이나 브랜드 가치나 특허권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노사 간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도급자, 원도급자와 수급자, 발주처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쓰면 원고가 처음에 노동법으로 시작하는데 지재권에 와서 머물러요. 지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게 담보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내가 회사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금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일자리 컨텐츠 산업 일자리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저게 다 이렇게 우리의 뭔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컨텐츠 산업 일자리를 혁신하기 위해서 뭔가 과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명제가 주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혁신이 되고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은행하고 교섭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가서 이 사업자하고 이 컨텐츠의 수율을 나랑 몇 대면 그건 노동법에 관한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 대 경영자, 사업자 대 그래서 아까 시간 자율권이나 시간 계정이나 그 자율적 근로제나 탄력적 근로제나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아까 그래프가 100에서 200으로 그렇게 100에서 200 변하는 건 뭐
혁신이나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배 증가하는 거. 일자리를 주는데 그거는 결국 현장에서 권리에 관한 각성이 일어나서 그게 사업자건 근로자건 이게 내가 좋은 똑똑한 사람을 하나 뽑으면 이제부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고 이 권리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권리 야 이 사람이 이거 한 장 썼는데도 이 페이퍼가 엄청난 권리다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면서 그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잘 만들어 놓은 사업장이 그게 노동법이나 지재권법이나 굉장히 잘 되고 잘 진행되는 그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공부하는 과목이 하나 노동법을 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러왔더니 거꾸로 이제부터는 그 지재권에 관한 얘기를 더 하자고 하는 그런 과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재권을 통해서 노동법을 푸는 거고 그 지재권의 조건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과거의 그 소위 굴뚝산업에서의 그 현장을 지배하던 그 규범들 그 철학으로부터 굉장히 그 어떤 전향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그 하나의 소재가 그럼 시간을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맺어놓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가고 그걸 조금 줄이고 나머지 진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늘려가자. 그러니까 근로기준 노동법은 굉장히 경성규범이어서 탁 하면 이게 벌써 뭐 노동부에서 전화 오고 뭐 무슨 지방노동청 다니고 뭐 이게 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겉을 덮고 있는 그냥 그 표피에 불과한 것이고 항상 똑똑한 사람은 그 껍질 속에 뭐가 들었나를 늘 보니까요. 이 속에서는 결국은 그 줄어든 시간 속에서 창작을 해내기 위해서는 뭘 더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규제하는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어떻게 그걸 사회적인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과제고 현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그냥 단체 협약을 하는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바뀐 거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마련한다. 그게 각 회사의 헌법이 되는 거고 각 회사의 제일 중요한 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